단정! 살고 싶다고 말해! 이기다! 자, 오늘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전 처음에 게이물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영화인 거 알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조인성 씨 나왔던 거 쌍화점이냐? 거기에서 이제 조인성 씨하고 주진모 씨가 이제 인간지능 같은 것도 하고 하셔가지고 약간 게이물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여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왕과 사는 남자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사실 좀 늦게 보러 간 것도 있습니다. 저 오늘에서야 봤지 않습니까? 930만 명이 본 지금.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제목에 비약이 좀 있습니다. 왕이랑 안 살아요. 강력한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엄홍도, 유해진 아저씨가 연기를 했죠. 엄홍도가 주인공이고 이홍위, 이 친구가 이제 왕인데 둘이 같이 안 살아요. 선덕 여왕이 있었구나. 여왕이 있었네. 스미마생, 여왕이 있었네요. 이거 별점 몇 점임? 제가 주는 별점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만 보면 별 2개. 근데 배우들 때문에 3개. 이 영화는 배우들이 솔직히 너무 잘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잘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왕 역할을 하신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왕 역할을 한 박지훈 배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 약한 영웅? 그거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됐길래 봤는데 오글거려서 뒤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못 보겠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좀 기피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 근데 이번 왕과 사는 남자에서 느꼈는데 눈이 좋아요. 배우는 저는 눈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인 밸런스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눈이 좋아야 돼. 약하고 선한 것도 할 수 있고 강하고 못된 것도 할 수 있는 눈입니다. 악역 아직 안 하신 것 같은데 악역하셔도 잘할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좋고 발성도 좋고 배우로서 되게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고 연기도 잘합니다. 그리고 한명회로 나온 유지태 아저씨, 유지태 형님 또 좋아하죠. 저 이렇게 또 피지컬 좋은 분들을 좀 좋아하잖아. 한명회를 우리가 관상에서 그 배우 이름 뭐냐? 아무튼 그분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한명회가 약간 지략가긴 한데 전공법보다는 조금은 좀 특이한 방식의 전략을 쓰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김의성 배우처럼 약간 의외성이 있는 것 같은 외모가 되게 잘 어울리고 실제로 우리 이미지로도 그렇게 박혀있죠. 근데 감독님 피셜로 해서 한명회가 칠삭둥이로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기골이 되게 장대해서 문지기 포졸 저런 것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지태 배우가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허우대가 그랬다고 한들 이분이 한 짓은 이 외모랑 안 어울리는 짓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울릴까 싶었어요. 근데 유지태 씨가 이거를 연기력으로 카바를 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홍이가 아직도 자기가 왕인 줄 아는가 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발 같은 거를 집어 뜯으면서 째려보는 씬이 있는데 제 생각에 유지태 아저씨가 그 씬을 찍기 전에 일부러 한 라면 3개 정도 끼리 먹고 맥주 같은 거 한 5캔쯤 먹은 다음에 선잠을 살짝 자고 나오신 것 같아. 일부러. 그래서 유지태 씨가 너무 중후한 멋이 있는 사람인데 그 씬에서 특히나 더 얼굴이 땡땡 뿜 티벳 여우 같은 땡땡 뿌른 낯짝에다가 눈이 이렇게 찢어진 상태에서 눈 흰자위가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희번덕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약간 이리같이 보입니다. 정말 잘 살리시더라. 정말 잘하던데. 눈을 일부러 위로 당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얄밉고 너무 지저분하게 싸우는 그런 느낌 있잖아. 뭔지 알지? 약간 진짜 포크를 들고 있는 존 존스 같은 느낌? 아이포크를 하는데 진짜 포크로 진짜 포크를 갖고 와서 찌르는 그런 느낌. 진짜 정말 표독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셨고 그다음에 말해서 하겠습니까마는 이 영화는 솔직히 유해진 씨가 아니면 성립이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두 배우분을 굉장히 극찬했지만 사실 박지훈 배우가 아니었어도 이 역할을 하실 만한 분이 있을 거고 유지태 배우가 아니어도 한명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되게 많은데 이 엄홍도 역할을 유해진 말고 다른 사람이 누가 했을 때 이렇게 살릴 수 있을까? 안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진짜 안 될 거라고 봐요. 정말 잘하더라.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엄홍도 역할 누가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사전 얘기는 조금만 더 할까요? 여기 매화로 나오는 전미도 배우 요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전미도 배우가 이제 연기도 잘하시고 스타성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역할을 작게 해줬지? 그리고 역할이 작다는 게 무조건 분량 얘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상에서도 이정재 배우가 나오는 시간이 20분인가 밖에 안 돼요. 영화가 2시간이 넘는데
근데 이정재 배우 보고 분량이 작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워낙 임팩트가 있으니까. 이 전미도 배우가 맡은 궁녀 역할도 자기가 모시는 왕이었던 사람이 추락하고 결국 돌아가시는 일까지 겪는 사람이니까 이분을 활용해서 사실 훨씬 더 좀 극적인 장면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영화적 완성도를 위해서 그런 걸 참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화는 사실 영화적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냥 약간 7번 방의 선물하고 되게 비슷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 다 아는 얘기, 몰라도 그냥 보면서 뻔하게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되는 그런 얘기. 근데 배우들의 힘으로 강제로 끌고 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만 보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영화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전미도 배우를 왜 이거 활용을 안 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물론 마지막 장면 뭐 그런 거 해주고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나? 이분 또 연기도 잘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원래 이 역할이 이거보다도 더 작은 역할이었고 그냥 중간중간 코미디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이었겠죠. 어몽도 하고 이제 밥상 가지고 싸우고 뭐 그런 걸로. 근데 전미도 배우가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나마 분량을 늘린 게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애초에 엄청 작은 역이었구나가 이해가 좀 되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요이 스타트. 흑자 명화로 한 적이 있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관상에서는 태조가 수양대군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영화적 상상력을 많이 가미해서 되게 맛있게 만들어낸 영화였죠. 원래는 세종의 아들 중에 문종이 계셨어요. 큰아들이죠. 이 문종이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존잘이고 수염이 마치 삼국지의 관우처럼 멋들어지게 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외모가 출중했냐면 궁녀들이 모시다가 너무 떨려서 막 실수를 할 정도로 뭐 얘기를 하면 얼굴을 보다가 안 들려가지고 잘못 듣습니다. 요걸 할 정도로 엄청 잘생기셨대. 심지어 이제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사신들이 연회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 문종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기도 했대요. 너무 잘생겨서. 특히 이제 수염이 되게 멋지게 난 걸 옛날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또 수염까지 멋지게 나셨대. 근데 이 문종이 참 아쉽게도 왕이 된 지 2년 만인가 승하해버려요. 돌아가셔요. 근데 이러면 되게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것 같잖아. 그러진 않고 세종이 오래 사셨어. 세종 돌아가시고 나서 2년 뒤니까 왕 되고 2년 뒤는 아니네요. 문종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세종이 그 뒤에서 봐주는 거 뭐지? 대리청정이냐 뭐 수렴청정이냐 그걸 좀 했었거든요. 7년 정도. 그러니까 한 9년 있다 돌아가셨는데 세종이 이제 오래 사셨고 문종이 이제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린 아들이 단종이 12세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세종의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이었던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영화 관상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관상쟁이 양반들을 데려다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왕이 될 상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럼 왕 해야지 뭐 이러지는 않았고 이제 김종서를 제끼는 계유정난이었나 그걸 일으켜서 표면적으로는 아까쯤에 댓글 쓴 친구랑 똑같아요. 김종서 주도하에 황표정사로 대표되는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플러스 영모가 일어나서 와따시가 영모를 막겠습니다 라고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일어나게 만든 것 자체가 김종서의 패착이죠.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치 수양대군이 애초부터 왕권을 찬탈하고 싶어하는 늑대, 영모의 상인 것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영모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황정민 아저씨가 난 그냥 스태프들이 맛있게 차려놓은 밥을 맛있게 먹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거기에 걸맞는 상황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 상황까지 전부 다 만들 수 있는 인물은 정말 손에 꼽는 극소수의 사람들일 뿐이고 대부분은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세팅이 뭐 제가 역사를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김종서 등 그 당시 이제 왕의 측근으로 있던 사육신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의 탓도 사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견제한다는 명목하에 황표정사라고 해서 관리들을 뽑고 벼슬들을 뽑는데 한마디로 이력서들이 이렇게 도착을 해. 근데 그 중에서 자기들하고 같은 라인을 탄 사람들의 이력서에만 황색으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쓱 보는 척하고 어차피 황색 돼 있는 사람만 뽑고 황색표 없는 사람들은 안 뽑았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죠. 이 부분에서 저는 관상 영화 보면서 사람들은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저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관상 주인공의 아들이 그 아이유 남자친구분이 황표 정사 하는 걸 보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상소를 올렸잖아요. 황표 정사를 해서 김종서가 자기 라인만 뽑고 있다라고 하니까 김종서가 대체 어떤 놈이 그걸 상소를 올린 것이냐 하면서 이제 관상쟁이 양반의 아들을 잡아다가 개 패듯이 패고 이제 눈에다가 안약 넣어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게 맞잖아 원래. 그러니까 제가 영화 보면서 싫어하는 게 좀 이런 것들인데, 정의로움을 쫓던 사람들이 악인을 처단하기 위해서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게 포장되는 게 싫어요. 포장 안 되면 상관없어. 어차피 다 그러니까. 어차피 악인도 원래 그랬을 거고, 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면서 악인 하면서 태어났겠냐고. 얘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악인이 됐을 거고, 그걸 단죄하려던 착한 포지션의 사람도 얘랑 싸우다 보면 이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번만 하자, 이번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얘도 얘 못지않은 악인이 되잖아요. 그게 역사가 원래 그러니까. 근데 누구 하나는 착한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아예 정해놓고 누구는 나쁜 사람으로 정해놓고 얘가 하는 모든 짓은 다 이유가 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쁜 사람이 아닌 거고, 이 새끼가 하는 거는 그냥 뒤져 마땅한 새끼다 이렇게 세팅되는 게 좀 싫거든요. 그래서 관상 보면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불편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세조가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한명회라는 되게 똑똑한 책사가 옆에 붙게 되었고, 그 책사가 김종서가 저지르고 있는 나쁜 짓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이제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영모를 막겠다라는 명분으로, 명분이 없으면 못해요 그걸. 그래서 왕이 단종이 있는데 단종의 주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죠. 수양대군이 그래서 왕위를 찬탈을 했죠. 왕위를 찬탈할 때 실제 역사에서 이제 단종은 영화상에서는 한명회랑 만나는 것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제 수양대군을 맞닥뜨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영모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왕께서도 알고 계셨는지요? 라고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단종이 삼촌인가? 뭐 그러잖아. 숙부냐? 삼촌이냐? 삼촌이라고 할게요. 삼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실제 역사에서.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말을 좀 잘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얼핏 봤던 내용에서도 그 내용 플러스 나중에 돌아가실 때 사약을 받는 게 무서워서 이제 스스로 돌아가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종하면 되게 유약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겁이 많고 유약한 사람으로. 물론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처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극 초반에 그런 설명이나 어떤 중요한 씬을 좀 넣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세조가 왕의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전 왕이었던 상왕이라고 하죠. 상왕이라는 소리를 16, 17에 들었으니 말이 안 되긴 하죠. 17살에 상왕이 되어버렸고 유배까지 가게 되었죠. 이 영화는 그 유배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상왕이었던 단종이 유배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유배 받으려고 하는 마을들이 경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이 영화를 시작하면 엄홍도, 유해진 아저씨가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노루, 솔직히 노루겠냐 그게 사슴이겠냐? 그냥 무조건 그냥 고라니죠. 고라니를 사냥하기 위해서 활을 들고 사냥을 하려고 합니다. 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고기라도 먹으려면 노루, 고라니, 사슴이라도 잡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호랭이를 만나요. 호랭이로부터 도망가다가 기절을 합니다. 일단 영화 시작부터 개짜치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동물농장 뭐 이런 거 좋아하고, 호랑이가 시속 60에서 70km 정도 달릴 수 있습니다. 사람 새끼가 뭐 우사인 볼트 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해봐야 순간적으로 하면 시속 30 정도 달릴 수 있습니다. 2배가 넘게 차이 나죠. 산길입니다. 자, 이륜하고 사륜 중에 산길에서 더 잘 달리는 게 뭘까요? 트럭이 괜히 사륜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립이 안 나오잖아. 사륜이 더 잘 달리겠죠. 그러면 사람은 이륜이고 호랭이는 사륜이야. 안 그래도 속도 차이가 2배 넘게 나는데 이륜이 사륜을 어떻게 따돌리겠냐고. 근데 유해진 아저씨가 호랑이로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추격전을 벌입니다. 장난치냐 씨, 호랑이한테 어떻게 도망쳐. 그래서 나는 시작부터 사실 몰입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또 시작부터 어거지 코미디가 너무 많이 나와요. 유해진 아저씨가 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새끼가 지금 쏴! 하면서 훈수를 두는 거야. 노루가 소리를 듣고 도망가 버려. 아니 세상 천지에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데
지금이야 쏴! 이렇게 훈수 두는 새끼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이것도 파묘 못지않게 영화가 전반기 후반기로 나뉩니다. 전반기는 약간 뇌 빼고 봐야 하는 코믹 사극이고요. 후반기를 보면은 이제 눈물 콧물 쭉 빼는 이제 감동 사극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노루를 잡으려다가 호랑이한테 쫓겨서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같이 사냥을 왔던 아들하고 동료들이 딱 보더니 아이고 아버지 우리는 노루 찾는다고 아주 그냥 새가 빠지게 뛰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주무시고 계셨슈? 이런 거지 같은 개그를 또 치는 거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초반에. 그리고 이 영화 저는 진짜 최대 단점이 뭐냐면 커트가 이상해요. 커트가 연결이 안 돼. 방금 그 장면이 있었어. 외진 아저씨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죠? 우리는 새가 빠지게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아이고 더 자요. 아이고. 이러고 나서 다른 마을 사람들한테 구조된 게 나와. 이게 뭐 장면 전환이 너무 이상해. 이상한 데가 한두 번이 아니야. 되게 여러 번이야. 아무튼 다른 마을 사람들한테 구조가 돼. 여기는 강원도 산골 마을이잖아. 다들 가난해. 근데 이 마을은 다들 잘 먹고 잘 살아. 옷도 엄청 깨끗하게 입고 있고 막 다 고기 먹고 있고 부침개 먹고 있고 이러는 거야.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이렇게 보다가 뭐 잔치가 열렸나 보다. 그 잔치 열고 있는 안재홍한테 가서 오늘 뭐 무슨 잔치요? 하니까 우리 아들 귀 빠진 날이요. 생일이래. 애 새끼가 또 포동포동해. 체지방률 한 40% 돼 보여요 애가. 이 마을은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도 원래 거지 새끼였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양반이 유배를 왔다. 이 산골로. 그 양반이 처음에는 졸래 꼴배기 싫었다. 아니 뭐 높으신 양반이래. 뭐 사대부 뭐 이런 거래.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원래 유배를 가면 그 유배지에서 유배 간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법이래요. 감옥을 국민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 새끼가 오자마자 동네를 쓱 둘러보더니 난 저 집에서 살겠다. 그 집 주인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살겠대. 짐 다 빼래. 짐을 다 뺐어. 거기 들어가서 밥 갖고 오너라. 밥을 차려줬어. 최대한 맛있게 차려줬는데 밥상을 엎으면서 씨암탉 잡아라 해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맨날 갖다가 막 먹이고 막 뭐라고 하면 아유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당나귀가 오기 시작해. 이게 뭐냐, 이 양반이 그냥 뭐 사소한 잘못을 좀 했어. 근데 이 양반 어차피 곧 있으면 올라가. 유배 생활 한 3개월 하고 올라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뇌물을 존나 들고 오는 거야. 산골이다 보니까 또 이제 한반도가 말은 되게 귀하잖아요. 산골을 근데 이걸 다 들고 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귀에다가 뇌물을 실어가지고 사람들이 한 나귀 2마리하고 막 이렇게 와. 비단이며 뭐 먹을 거며 고기며 굴비며 막 이런 걸 싸들고 와가지고 그 집 앞에다가 막 계속 갖다 놓는 거야. 근데 또 그 아저씨가 가오가 있잖아. 뭐 그거 놓고 가시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보물이 막 음식이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야 그거 너네 알아서 나눠 가져. 난 필요 없다 해서 이 양반이 한 3개월 유배를 사는 동안 매일같이 오는 그 뇌물들을 마을 사람들한테 뿌리고 간 거야. 그걸 통해서 이 마을이 전반적으로 부귀영화를 하게 된 거야. 어몽도가 그걸 듣고 눈가리가 돌아갑니다. 이 양반도 생긴 것만 노비같이 생겼지 촌장이에요. 여기가 노루촌인가 그렇고 여기도 이제 무슨 촌이야. 실제로 현재도 지금 있습니다. 이거 왕가 사는 남자 흥행해서 지금 여기 실제로 단종 깨서 유배됐던 이곳이 현재 이제 엄청난 관광지가 돼서 여기 구경하려면은 줄을 2시간 서야 됩니다 지금. 청룡포. 여긴 청룡포예요. 여기 두 개가 이제 라이벌이 된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 또 유배가 한 명 온다는 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어몽도하고 그 노루포 그 촌장하고 둘이서 관하로 가서 왜 우리 마을로 유배를 와야 하는지 서로 경쟁이 붙어요. 입찰 경쟁이 붙는 거죠. 그렇게 말빨 배틀을 하고 있는데 저 안에서 누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나 하면서 한명회가 등장합니다. 한명회가 어몽도 뭐 왜 구룡포에다가 유배를 보내야 되냐? 저희 구룡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배산 임수긴 한데요. 뒤에 산이 가시처럼 솟아있지 말입니다.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앞에 이 강이 흐르기 있긴 한데 물살이 드세고 그 물 앞에는 절벽이 있어서 그 절벽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 동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온천지에 CCTV가 달려있는 것처럼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해요. 우리는
그리고 산에 가면 시커먼 모기들이 그냥 막 살을 물어뜯어서 한 번 올라갔다 오면 막 빈혈로 쓰러져 있어야 되고 막 먹을 것도 없지, 농사도 안 되지, 뭐 이모작 계단식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그냥 다 굶어 뒤집니다. 그냥 거기서. 여기에 유배를 오면 죄가 없는 새끼도 죄를 뉘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니까 한명회가 거기로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기가 제일 좋다는 거지. 오케이, 거기로 하자. 이러니까 어몽도가 뛸 듯이 기뻐하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명회가 직접 그 마을까지 가서 유배자가 살 집까지 실제로 그 절벽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싹 보여. 너무 좋은 거지. 유배를 보내는데 헛짓거리 할까봐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훤히 보여. 그리고 실제로 뒤에는 깎아 지르는 산이 있어서 뒤로 도망가지도 못해. 여기로 결정을 하고 어몽도한테 경고를 합니다. 내가 다음에 널 다시 찾아올 때 한 손에는 상금을,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올 것이다. 둘 중에 뭐가 너한테 떨어질지는 너 하기 달렸다. 괜찮겠느냐? 당연히 괜찮죠. 여기 누가 오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냐? 물론이죠.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하고 유배 온 게 바로 단종. 이제 상왕이죠.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홍위. 그러면 이미 유해진 아저씨의 작전은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을 하려면 여기로 유배를 온 사람은 다시 복직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단종이 다시 복직을 한다는 건 다시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되겠냐고. 왕으로 복귀할 확률은 제로죠. 제로. 그리고 이제 단종의 상태는 당연히 이제 정상이 아닙니다. 그 유배지가 약간 섬처럼 되어 있어요. 뒤에가 산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육로로 해서 거기를 가는 건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못 가. 그래서 앞에 이제 강 같은 게 있는데 강을 배로 건너야 그곳이 나와요. 여기 영화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단종이 그곳에서 2달밖에 못 삽니다. 2달 뒤에 죽지 않고 2달 정도 계시다가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나서 집이 다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관아에 가서 살아요. 사약도 이제 관아에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 역사처럼 하진 않고 이제 거기서 계속 산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뗏목에 가마를 타고 건너가시게 된 거야. 그러면 뗏목에 지금처럼 모터가 달려있을 리가 없잖아. 옛날에는 줄을 달아놓고 땡겨서 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았죠. 마을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줄을 땡기고 있고 유해진 아저씨가 뒤에서 긴 대나무로 이렇게 바닥을 꾹꾹 밀어서 이렇게 갔어요. 이거 실제로 이제 많이 쓰던 방식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뗏목이 나무에 걸린 거야. 근데 이거를 나무에 걸렸으면 돌아서 가야 되는데 유해진이 더 땡겨 해서 쭉 땡기다가 이 뗏목이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상왕께서 물에 빠져버려. 그래서 저기 전미도 상궁이 막 전하 자기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이 전하 하는데 박지훈 씨가 여기서부터 연기를 잘하더라. 그냥 그 물에 빠져서 이러고 있는데 눈에 영혼이 없어. 그냥 영혼이 빠진 사람처럼 아무런 생각도 하고 있지 않고 그 어떤 의욕도 없는 사람처럼 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물이 깊진 않아요. 얕아요. 허리춤 옵니다. 유해진이 이제 집에 가서 묘한 거죠. 뭔가 좀 쎄하다. 원래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와야 하잖아. 벼슬 높은 사람이고 막 이러면. 잔잔바리들은 유배도 안 가. 원래 유배를 애지간한 사람이 오진 않잖아. 유배를 온다는 것 자체가 높은 사람이잖아. 근데 젊은데 높은 사람이 어딨어. 당연히 어디 대감 할배가 와야 되는데 새파랗게 어린애가 온 거야. 거기에다가 그분이 물에 빠졌는데 하고 있는 꼴이 이게 뭔가 사연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 한 3연속 돌아가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그리고 물에 빠질 때 어떤 여자가 또 막 전화 막 이랬던 거 막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아. 전화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얘가 너무 산골이라 정보가 없어요. 산골이라서 정보가 없어. 그러다가 유해진의 아들이 읍내 가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사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아이고 수양대군 아주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요. 야 누가 들을라. 아이고 들으면 어때요?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할 수 있는겨? 왜? 뭘 할 수 있는데? 없는 거 맞지? 아니 그 자기 조카를 갖다가 막 역모라고 뭐 엮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고. 아니 단종이 자기가 왕인데 역모에 연관이 돼 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몽도의 아들이 그걸 듣고 이제 아버지한테 달려간 거야. 가서 아버지 유배 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아버지 이용이가요 왕이었던 사람이래요.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왕이 유배를 와야 이 새끼야. 아버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우리 집 X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뭐 왕이요? 다 모여서 어몽도 때문에 우리 다 뒤지게 생겼다. 왕이었던 사람이 유배를 여기로 왔다. 근데 상식적으로다가 왕이었던 사람이 다시 본래 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겠냐고. 여기서 이제 사약 받으실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야? 한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왕을 모시던 사람들은 그 왕이 아니게 될 때 애지간하면 다 죽죠. 우리도 다 뒤지게 생긴 거 아니냐. 난리가 나니까 어몽도, 유해진이 생존형 거짓말을 칩니다. 아가리 닥쳐! 내가 한명회 대감한테 똑똑히 들었어. 이홍이는 몇 달 여기 있다가 올라가기로 내가 똑똑히 들었어! 거짓말을 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그래 직접 들었으면 네 말이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 한명회는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게 여기 위를 얘기한 건데 하늘나라 간다는 건데 씨가 애초에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거짓말 치는 새끼 저 새끼 입만 열면 구라를 그냥.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일단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몽도는 미치겠는 거죠. 불안해서. 너무 불안해. 그래서 술을 좀 마셨어요. 술을 막 먹고 그 유배 집이 보이는 그 절벽 거기에 올라가서 신세 한탄을 합니다. 아유 씨발 유배를 와도 네 거지 발생이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X됐네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앞에 그분이 계시네. 제가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0.3이고요. 면허 취소 지금 20번 당할 정도 수치고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법정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까 말 안 할 거고요. 이러고 있는데 단종이 또 그 절벽에서 또 그 표정으로 영혼이 빠진 표정으로 절벽 아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여 버립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그때 호랭이가 쫓아와도 달려서 도망가던 우리의 어몽도가 절벽에서 떨어져도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잠자고 있는 걸로 볼 정도의 강골인 우리 어몽도가 다음에 하더니 뛰어가서 한 손으로 왕을 잡아. 왜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소중한 목숨이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왕이 매달려가지고 제발 놔줘.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몽도가 님이 죽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다 뒤진단게요 하면서 끌어올려서 살립니다. 단종 살고 싶다고 말해. 얘기다. 그렇게 어몽도가 단종의 목숨을 한번 살려줍니다. 고민을 하다가 다음날 관아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월 초하루 1일하고 보름 15일에 관아에 가서 유배자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를 해야 해요. 유배자가 있는 마을의 촌장의 의무입니다. 법이에요. 안 지키면 안 돼요. 이거를 숨길까 말까 하다가 관아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제 단종이 투신을 했다. 그래서 제가 잡았죠. 네가? 예, 제가 살려드렸습니다. 이거 어디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하고 둘이 비밀로 하고 넘어가고 착잡한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오는데 노루포 촌장하고 그 하수인들이 한 대여섯 명이 막 낫 들고 왔어. 어몽도가 뭐시여 하면서 뭐요 아유 낫까지 챙기시고 이러고 있는데 고맙소. 너무 고맙소. 내가 뭣도 모르고 이번 유배자도 우리 노루포로 받으려고 했는데 받았다가 뗄 뻔했수. 근데 당신이 우리의 이 악의 근원을 받아가시다니 너무 감사하지 말입니다. 이러면서 막 산삼도 갖다주고 우니도 갖다주고 캐비어도 갖다주고 너무 고맙소 하고 떠나요. 어몽도는 이제 그걸 들고 아씨 조졌네 하면서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법적으로 정해진 거다 보니 단종의 밥상을 배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몽도가 약간 오봉처럼 밥상을 들고 다닙니다. 밥 시키셨죠? 오빠 나도 밥 먹어도 돼? 근데 실제로 단종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왜냐면 단종이 밥을 안 먹어. 밥상을 그래도 꽤나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해서 밥상을 차려다 줘요. 일단 약간은 나라에서 나옵니다. 나라에서 그 흰 쌀이랑 뭐 이런 건 고기 조금 이렇게 나와. 그 유배자한테 밥 주라고. 근데 그것만 줄 수는 없으니까 이 마을에서 나는 거 이렇게 조금 더해가지고 한 5찬 정도는 해서 갖다 준단 말이야. 근데 왕이 필요 없다. 내 가거라. 맨날 이래. 한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 그러다 보니까 유해진이 자기가 좀 먹습니다. 나중에 좀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왕을 모시는 상궁이 갑자기 어몽도를 찾아옵니다. 이 나리가 없어졌다고. 에? 하더니 번뜩 생각이 나는 거야. 어디? 또 절벽을 또 올라가요. 엔듀로 바이크 타고 올라갑니다. 야! 하고
마을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다 같이 올라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 있는 거야. 거기 왜 있냐? 이 단종한테는 삼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촌 중에 한 명이 세조잖아요. 아빠가 문종이고 문종이 첫째고 세조가 둘째예요. 그 밑으로도 삼촌이 한 4, 5명쯤 있어요. 아들을 많이 낳았어요, 세종께서. 삼촌 중에 한 명이 단종의 복권을 우리가 해드리겠다. 우리가 지금 군대를 모으고 있고 같이 하기로 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우리 병력 장난 아니다. 그러나 단종께서 원하셔야 할 수 있다.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서신이 도착을 한 거야. 단종은 그걸 보고 생각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절벽에 올라가서 그냥 생각을 좀 하고 있었을 뿐인데 마을 사람들하고 유해진이 올라와서 안 돼! 이러면서 목숨은 소중해요! 이러면서 막 잡는 거야. 여기서 이제 유해진 씨가 열연을 펼치시죠. 진짜 잘하긴 하더라. 인정. 너무 잘하더라. 막 이렇게 어깨를 막 이렇게 붙잡고 우리는 당신 한번 살려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먹지도 못하는 쌀밥 그렇게 맨날 배달을 하는데 밥도 안 먹고 맨날 절벽에 와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목숨은 소중한데 이러면서 막 열연을 막 펼치는데 뒤에 있는 마을 사람 새끼 하나가 산 쪽을 쳐다보면서 절벽 뒤에도 산이 또 있어요. 맨날 산이야. 왕이시다 해서 난 세조가 여기 온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산군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한반도에서 산군은 뭐죠? 호랭이. 호랭이가 또 출현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도 호랑이를 보고 왕이 왔다라고 한 거야. 사람들이 다들 얼음이 됩니다. 마을 사람들도 꽤 많이 왔어요. 여기 한 7, 8명 있습니다. 저런 새끼가 온 게 아니야. 요런 게 온 게 아니고 진짜 호랭이가 왔다니까. 성체가. 근데 이때 야 그 얼굴에 큰 점 있고 얼굴 되게 크신 그 배우분 이름 뭐지? 오달수님. 오달수 배우가 이제 완벽하게 받쳐주는 연기를 하시더라. 오달수 배우가 할아버지로 나오거든요. 장로처럼 나와요. 흰머리 해가지고. 그분이 나 여기서 살짝 울었잖아. 내가 이 영화를 집중을 시작한 게 이 씬부터예요. 유해진 아저씨가 단종의 어깨를 잡고 열연을 펼친 거기부터 내가 이 영화가 만듦새가 너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해진이 나를 이 영화에다가 쑤셔 넣었어. 그러니까 내 뇌에다가 유해진이 집중해! 이러면서 영화를 내 뇌에다 쑤셔 넣었어. 저 사람이 강제로. 그래서 그때부터 딱 집중이 되고 있는데 또 호랭이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호랭이가 또 나와. 에이씨. CG는 뭐 무슨 중국 00년대 CG 같이 호랭이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호랭이가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고. 남들 그래서 막 다 이러고 있는데 날 다시 한번 흑자야 집중해! 라고 내 뇌에다가 다시 영화를 쑤셔 넣은 게 오달수 아저씨야. 오달수 아저씨가 백발에 이제 노인으로 나오는데 호랑이는 한 명만 잡아먹는다고 했어 하면서 앞으로 슬슬 나와. 나 간다. 살 만큼 살았다. 너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 이러고 호랑이한테 점점 걸어가는데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배우를 잘 써야 돼. 그냥 연기로 다 때웠어, 솔직히 얘기해서. 유해진 아저씨, 저 박지훈 배우도 그렇고 한 명의 유지태 씨도 그렇고 저기 오달수 아저씨도 그렇고 그냥 배우의 힘으로 그냥 끌고 갑니다. 이게 맞냐 싶을 때마다 열연을 해. 열연으로 견딜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달수 아저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단종이 그 모습을 보고 마치 내 어린 백성들이 수양대군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끼한테 핍박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내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 같이 호랭이가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백성들이 실제로 나의 백성들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방금 전까지 살고 싶지 않았고 영영모를 통해서 다시 왕권을 되찾아오자고 하는 삼촌의 서신을 읽고서도 마음이 그렇게 동하지 않았었는데 그 장면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보고 소리 질러요. 내 이놈! 그 호랑이가 뭐요? 하고 단종을 쳐다봅니다. 네 상대는 나다! 하더니 그 옆에 어몽도 아들이 활 쏠려다가 못 쏜 게 있거든. 그걸 딱 주워 들어가지고 칼을 하니까 호랑이가 이런 놈이 한낱 인간 새끼가 하면서 이렇게 뛰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미간에다가 활을 팍 맞춰가지고 호랭이가 절벽에 떨어져서 뒤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단종이 본인과 마을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해진 아저씨가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이제 좀 바뀌기 시작해요. 여태까지는 단종이 이쪽으로 유배를 와서 우리한테 큰 화가 오면 어떡하지? 좀 걱정을 했었는데 백성들을 살피는 군왕으로서의 자질을 몸소 보여주고 호랑이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그 기백을 봤잖아. 이제 좀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유해진이 또 밥상을 들고 왔어요. 밥상을 들고 오니까 상궁이 화를 냅니다. 거 놓고 가시오. 아니 내가 저기 잘 드시는지 좀 보고 싶어. 거기 놓고 가래도 아직 주무십니다. 아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해요? 나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 촌장인데. 함부로 안 대하게 생겼습니까? 왜요? 어제 뭐? 어제 나리 어깨 멱살 잡고 내가 언제 멱살 잡았어? 하면서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단종이 일어나서 나옵니다. 나와서 한 첫 마디가 배가 고프구나. 여기 유배 온 지 4일 만에 밥을 먹습니다. 삶의 의지가 생겼죠. 지금까지는 계속 죽고 싶었는데 죽을 뻔하다 살아나니까 살고 싶어졌어요. 이제 밥을 드시면서 이 반찬은 누가 만들었냐, 뭐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담소를 하면서 유해진 아저씨 또 이제 밥상머리 연기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이 영화는 사실 유해진 아저씨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볼만한 가치가 좀 있습니다. 네,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줍지 않게 따라하진 않을게요. 이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린이들도 통발을 가서 쳐서 뭐 물개기 같은 걸 잡아오고, 어몽도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슬기 같은 거 따오고, 어떤 아주머니는 뱀 나오는 데 가서 산딸기 따오고, 뭐 버섯 같은 것도 캐오고, 뭐 산삼 쟁여놨던 것도 원래 나중에 먹으려고, 셋째 만들 때 먹으려고 했던 것도 이렇게 가서 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밥상이 그냥 밥상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단종, 당신을 위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한국인의 밥상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고, 이제 뻔하지만 사망 플래그죠. 이런 와중에 아까 여기 금성대군 삼춘이 역모를 통해서 왕권을 다시 찾아올 건데 단종 당신이 원하시냐 물어봤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수하 하나를 보낼 건데 그 수하가 그 절벽 쪽에 흰 옷을 걸어두면 그 옷 쪽에다가 편지를 서신을 써서 거기 달아서 화살로 쏴서 알려주시오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거를 한명회의 끈앞풀이 알아버립니다. 이 작전을. 그래서 이홍위가, 그러니까 단종이 답장을 쓰기 전에 흰옷을 걸어두고 기다리고 있던 금성대군의 수하가 한명회한테 잡히고요. 한명회한테 살해당하고 한명회가 금성대군과 단종이 역모를 일으킬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설계예요. 한명회가 참 똑똑한 놈인 것이 금성대군이 있는 곳과 가까운 위치에다가 이홍위, 단종을 유배를 보낸 겁니다. 금성대군이 애초에 강원도에 있었고 그러면은 단종을 전라도나 뭐 제주나 강화도 같은 곳으로 유배를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강원도로 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최초에 어몽도가 우리 지역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유배 오기가 좋다라고 할 때도 감시하기가 좋겠다라고 느낀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벽이 있고 그 밑에 저지대에 강이 흐르고 있고 강 앞에 백사장 같은 곳에 집이 있는 형태고 뒤에는 산이 너무 가파라서 이쪽으로 누군가가 올 수는 없어. 그러면 누가 단종을 보러 오려면 이 길을 통할 수밖에 없고 단종을 만나려면 배를 타고 건널 수밖에 없으니까 감시하기가 너무 좋잖아. 전부 다 한명회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읽어버린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한명회가 여기 사또한테 단종이 유배 보내고 있는 이 집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그 누구도 여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안에서 누가 나올 때는 항상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나한테 보고를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참 타이밍이 안 좋게도 혹은 눈치가 없게도 유해진의 아들이 단종한테 글 공부를 배운 이 마을 아이들, 꼬맹이들이 자기 이름을 쓴 거를 보여드리려고 단종이 계신 곳으로 가다가 당연하지만 포졸들한테 잡히고 관아에 가서 곤장을 처맞게 됩니다. 어몽도가 좀 뒤늦게 알게 돼서 관아로 막 뛰어 들어가서 봤더니 자기 아들이 곤장을 맞고 있어. 이미 한 20대째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또한테 물어보니까 네 아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단종의 유배 집으로 들어갔다. 이거 원래 막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되게 중대한 일이다. 곤장으로 끝나는 걸 다행인 줄 알아라. 근데 곤장을 너무 많이 때리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맞고 있으니까 제 잘못이다. 제가 심부름을 보낸 거다. 곤장을 저를 쳐주십시오 하면서 막 무릎 꿇고 빌고 있는데 안쪽 방에서 한명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곳에 올 때마다 소란을 부리고 있구나. 아이고 대감마님 저희 아들놈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 네가 잘못한 게 제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딜을 치고 있는데 단종이 들어옵니다. 단종이 관악까지 와서 멈추어라. 당장 곤장 치는 거 멈추어라. 그러니까 막 사또도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곤장 치던 애들도 이거 그래도 왕이었던 사람인데 왕가의 사람이잖아. 어쨌든 왕의 핏줄이잖아. 이거 뭐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 근데 안에 있던 한 명애가 계속 쳐라. 사또가 머리가 돌아가죠. 유배 와 있는 상왕 이전의 왕이었던 사람보다 한명회가 지금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한명회의 말을 듣고 계속 쳐라. 그래서 곤장을 계속 치고 어몽도는 막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단종은 멈추라고 했다. 한명회는 계속 치라고 했다. 기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어몽도가 단종한테 가서 무릎 꿇고 이러지 마시오. 나리께서 이러시면 우리가 죽소. 그래서 단종이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이때 유지태 아저씨의 명연기가 그 앞에 쳐져 있던 발을 손으로 집어 뜯으면서 이홍이가 아직도 자기가 왕인 줄 아는구나 하면서 화면을 쳐다보는데 한 라면을 3개 정도 먹고 소주를 2병 정도 깐 다음에 낮잠만 1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서 피로가 덜 풀린 상태에서 화가 몹시 난 그런 개 같은 얼굴이 나와요. 막 눈도 일부러 이렇게 막 찢어가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눈 흰자위가 숙취 때문에 막 누래져가지고 막 핏대도 좀 선 것 같고 유지태 아저씨가 한명회의 역할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약간의 전략과 연기력과 피지컬로 극복을 해버리더라고. 한명회를 왜 유지태 아저씨로 했을까? 한명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잖아요, 사실. 그 김희성 배우도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하셨고 뭐 김희성 배우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왜 그랬을까? 단종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도 한명회를 김희성 아저씨가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단종이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 상황폐하 세월 참 좋았습니다. 그놈을 매우 치거라. 이런 느낌이 났겠죠. 얄밉잖아 막 아유 얄미워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한명회를 유지태 아저씨가 하니까 얄밉긴 얄미운데 무서워. 김의성은 무섭진 않잖아. 그럼 고작 17살인 단종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지만 내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존재인 한명회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유지태 아저씨를 캐스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너무 얄밉고 너무 꼴보고 싶고 개패고 싶은데 못 패. 이걸 보는 우리도 그렇게 느끼게 돼요. 저는 일단 느꼈어요. 진짜 패고 싶은데 싸우면 내가 져. 그 느낌을 받게 너무 잘 연기를 하셨어. 만약에 그 눈 찢어지고 막 얼굴 탱탱 뿔게 안 나왔으면 그냥 무서웠을 거란 말이죠. 그냥 너무 무서워서 눈 깔고 싶은 그런 느낌, 그냥 조폭 보는 느낌, 깡패 보는 느낌, 마피아 보는 느낌일 건데 일부러 외모를 그렇게 만드시고 나오셔가지고 그냥 무서운 게 먼저가 아니라 저 개 못된 저 개새끼를 확 그냥 하는데 무서워. 손이 내려가. 딱 이걸 설계하신 것 같아. 너무 좋은 연기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기는 좀 계산이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감정이입을 해서 감정을 터트리는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보다 사실 그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면서 설계를 계산을 해놓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종은 돌아가고요. 마음 먹습니다. 왕, 내가 다시 해야겠다. 내가 다시 뺏어 와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유해진 아저씨는 단종이 좋아졌었지만 아들이 죽을 뻔하자 그리고 단종이 한명회한테 안 된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자 한명회가 마음 먹으면 단종을 해칠 수 있고 단종을 해칠 때 우리 마을 사람들까지 전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고 그런 악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자 의도적으로 단종을 싫어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종의 편에 섰다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죽어. 옆집 사람도 죽어. 앞집 뒷집 사람 우리 마을 사람이 전부 다 죽어. 나는 이 마을 촌장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종을 좀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회신을 합니다. 금성대군에 다른 부하가 와서 그 회신을 받게 되고 금성대군의 주변 사람들은 단종의 허락이 없이도 우리가 거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을 일으킨 지도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러다가 들키게 되고 들키면 큰일 난다. 우리가 이 군을 일으켜서 빠르게 한양으로 가서 빠르게 이게 성을 제압을 해야 한다. 성 내에 지키고 있는 병력이라고 해봐야 200명밖에 안 된다.
근데 현재 우리는 1,500명쯤 되니까 속전속결로 200명을 죽여야 한다. 근데 그때 금성대군은 계속 기다립니다.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하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까 너네 먼저 출발을 80%를 먼저 보내요. 나는 단종이 오시는 길에 마중을 나가서 같이 합류하겠다. 이런 작전을 짜게 돼요. 단종은 회신을 통해서 이건 그대로 읽겠습니다. 숙부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유배자가 아닌 역사의 증언자로서 숙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성공한 영모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버린다면 앞으로의 조선은 창칼을 앞세운 피비린내 나는 난이 수십 년, 수백 년 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거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 했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항하려 했다는 기록이 후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원래 영모로 세워진 나라인데 마치 자신들은 영모 없이 되게 정통성 있는 건국을 한 집안인 것처럼, 아니 해봐야 아빠의 아빠 4대 위에서, 고작 4대 위에서 영모로 나라를 세운 나라고 자기가 그걸 물려받은 건데, 여기서는 수백 년 동안 적장자가 이어온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세조도 그냥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한 것뿐인데. 그리고 한명회는 마을 사람을 풀어주라고 자기한테 소리를 질렀던 단종의 얼굴을 보고 약간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약했던 소년이 아니라 이홍위의 눈빛이 달라졌다면서 우리가 이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 한명회의 주변 사람들도 이미 자기들이 천하를 다 쥐고 있으니까 아우 대감날이 뭐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이 멍청한 것들, 그렇게 방심한 틈을 타서 왕위를 찬탈한 게 우리 아니더냐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형님 하고 본격적인 영모, 그리고 영모 방어가 시작됩니다. 단종은 채비를 하고 숙부에게 합류를 하러 길을 떠나고요. 유해진이 그 모습을 봅니다. 가지 마십시오 나리가 가시면 저는 관아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한명회가 당연히 지시를 했겠죠. 너가 단종과 같이 영모로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다 같이 죽기 싫으면 나는 단종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죽일 거다. 그러니까 단종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꼼꼼하게 보고해라. 안 그러면 너네 다 뒤진다. 얘기를 들었겠죠. 어몽도는 그걸 듣고 너무 무서웠을 테니까 단종이 거사를 치를 것처럼 보이니까 가서 막으려는 거예요. 원래 이 길로 관하로 뛰어가서 단종이 영모를 하러 떠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끝나는 건데, 그것도 싫고, 그렇다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단종이 그 선택을 하지 않게 막고 싶은 거죠. 단종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한 삶을 아느냐 라며 영모의 가다마로 가고, 유해진한테도 너는 이 길로 관아에 가서 나의 행동을 이르도록 해라. 괜찮다. 유해진은 관아 앞까지 가지만 이르지 못하고요. 다시 엄청나게 뛰어가서 단종을 뒤쫓아가서 함께 합류 지점까지 가면서 길 안내를 오히려 해줍니다. 약속 장소에 가니 금성대군의 수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한 20여 명 정도가. 그래서 단종이 다행이다. 내가 늦지 않게 잘 맞춰서 왔구나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 밤중에 이 산속에 어인일이십니까? 하면서 한명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전부 알고 있습니다. 한명회는 군대 한 100여 명 정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싸움이 시작되고요. 당연히 발리게 되죠. 도망을 쳐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단종을 기다리고 있던 금성대군도 본진의 80% 정도는 이미 출발을 시켰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 또 한명회의 지시에 의해서 급습을 당해서 이쪽도 다 제압을 당합니다. 유해진하고 단종을 포함해서 이제 극소수가 남았고 끝이 나려고 하는데, 이때 갑자기 단종이 유해진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 이놈! 대체 한명회에게 어떤 약조를 받은 것이냐? 나를 밀고 하고 어떤 부귀영화를 노리라는 것이냐 이 자식아! 하면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너무 뻔하지만 자기가 어차피 죽게 생겼고, 근데 유해진을 포함해서 유해진 아저씨 마을 사람들까지 함께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유해진이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처럼, 유해진이 한명회의 명을 그대로 따른 것처럼 연기를 해줍니다. 한명회는 그걸 듣고 당연히 웃습니다. 내가 그걸 속을 것 같소? 그치만 이러든 저러든 나는 상관없소
하며 단종만 체포해서 영모죄로 체포해서 데려가고 유해진 아저씨는 그대로 둡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아쉬웠어요. 물론 단종께서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 너무 감동스럽고 박지훈 배우가 또 연기도 정말 잘해줍니다. 그걸 받아주고 있는 유해진 아저씨의 표정이나 눈빛도 너무 훌륭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하고 보면 참 훌륭한 장면인데,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때도 나는 관상이 너무 생각났어. 여지껏 한명회를 피도 눈물도 없는 개 쓰레기 새끼로 그려놓고 여기에 와서 그게 연기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이러면서 유해진 아저씨를 그냥 풀어주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단종만 잡아서. 이럴 새끼가 아니잖아. 후환을 둘 놈이 아니잖아. 한명회는 실제 역사에서 계유정난을 일으키면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위해할 것 같은 모든 벼슬아치를 다 죽인 새끼예요. 미친놈이에요 저 새끼. 그 벼슬아치 공무원 명단을 만든 다음에 죽일 놈 살 놈까지 이미 다 정해놓고 애매한 놈들한테는 자, 내 편 들 사람은 이리 쓰시고 아닌 사람들은 줏대 있는 분들은 이리 쓰시오 한 다음에 이쪽 선 사람들한테 이제 뭐 들어가시오, 가서 술 한잔 하시오 하고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높으신 공무원들이, 고위 공무원들이 궁으로 입궐을 할 때 문을 열고 안에 들어오시고 문을 닫고 반대편 문도 닫고 세월 참 좋았습니다 하고 다 죽여버린 새끼란 말이야. 근데 유해진을 왜 살려줘? 사실 한명회 입장에서는 유해진은 그냥 파리 목숨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죽이고 가겠죠. 차라리 여기서 어몽도의 아들이 여기에 쓰였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유해진의 아들이 곤장을 맞아서 막 너무 화나고 분했었는데 단종의 진심을 알고 단종의 길 안내를 해주다가 한명회한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유해진 아저씨가 재각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어땠을까. 너무 유해진 아저씨한테 많은 역할을 다 너무 몰아준 것 같아요. 여기서 어몽도를 죽일 수는 없잖아. 또 마지막 장면에서 어몽도가 있어야 하는데, 단종도 자기 길 안내를 해주다가 죽는 어몽도의 아들 때문에 또 막 그렇게 되고 막 이런 장면이 좀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러고 나서 단종은 영모로 붙잡히게 되고요. 관아에 어쨌든 왕이었던 신분이니까 감옥에 투옥되진 않고 방에 갇히게 됩니다. 유해진 아저씨는 그 앞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날밤을 까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궁이 몰래 사인을 줘서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여지껏 고마웠다, 앞으로 뭐 이런저런 거 부탁한다, 이런 사실상 유언을 하게 되고요. 최후의 부탁도 하게 됩니다. 이 최후의 씬은 실제 역사와 맞는지 사실 알진 못하겠습니다. 실제 역사들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3안이 있더라고요. 1안은 뭐냐면 단종은 수양대군이 무서워서 왕위 승계도 되게 쉽게 했고 유배를 가서도 사약을 먹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에 떨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3가지 다 기록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록으로. 또 하나는 사약을 먹고 이제 돌아가셨다, 유배지에서. 요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약을 먹고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죽였다예요, 사실. 근데 이걸 조금 변형을 하신 것 같아요. 장항준 감독께서 각본을 쓰면서. 그러니까 이 3안이 단종이 이제 사약을 받아야 하는데 안 받으려고 했대. 그래서 어떤 놈이 자기가 하겠다고 자처를 한 다음에 단종의 이제 목을 졸라서 보내드렸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도와줬다가 아니라 살해했다에 가까운 서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좀 변형해서 도와주는 걸로 각색을 하신 것 같아요. 유해진 아저씨가 주인공이죠. 왕과 사는 남자잖아요. 왕과 사는 남자가 유해진이죠. 아무튼 사약을 받는 날이 됩니다. 금성대군도 자신의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단종이 계시는 쪽으로 절을 하고 제가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약을 받고 돌아가시고, 단종도 사약이 나와서 영모죄를 저지른 이홍희는 나와서 사약을 받으라. 세조께서 하해와 같은 은혜로 상왕이 기존의 잘못이 있었지만 목숨을 살려줬는데 이곳에서 영모를 꾀하다니 정말 너 나쁜 놈이구나, 나와서 사약 받아 하는데 그 사약을 들고 내려오는 그 공무원 아저씨도 손을 떨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걸 읽고 있고요. 사약을 내리기 싫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다 슬퍼서 이제 오열을 하고 있죠. 나오지 않으셔. 그래서 관군들이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부시려고 하니까 안에서 단종이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 왕가의 사람이 지내고 있는 방을 함부로 그렇게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좀 쫄게 됩니다. 뭐 곧 죽을 목숨이긴 하지만 어쨌든 왕의 핏줄이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죠. 양반하고 평민하고 천민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왕족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약간 쫄아 있는데 유해진 아저씨가 저 뒤에서 연기를 하면서 들어옵니다. 나와보시오 이거 답답들 하구만. 그거 하나 뭐 해결 못합니까? 내가 할란 게. 마치 자기가 문을 때려 부시고 단종을 끌어낼 것처럼 진입을 하고, 안 그래도 이 관군들이 자기 손으로 하기가 좀 그래. 왠지 좀 꺼림칙해. 안 하고 싶어. 근데 여기 뭐 마을놈 하나가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그래 네 놈이 해보거라. 길을 열어줍니다. 문에 가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전하, 강을 건너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에 있던 단종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활을 해체합니다. 활에는 시위가 있죠. 그 줄이 달려있죠. 그 줄을 해제를 하고요. 방문의 창호지를 구멍을 살짝 뚫어서 그 창호지에 활 시위를 조금 넣어줍니다. 밖으로 빼주는 거죠. 단종이 마지막으로 어몽도에게 부탁한 건 자기는 영모로 왕이 된 자들의 손에 죽고 싶지 않으니 네가 날 좀 죽여줘라 였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탁이죠. 안에 이제 화면에 담기진 않고 그런 뉘앙스만 좀 보여주고요. 안에서는 이제 줄로 본인의 목을 한 바퀴 감은 다음에 그 줄 끝을 문 밖에 있는 어몽도에게 전해줍니다. 어몽도가 이제 그 줄을 잡고 전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문 밖에서 그 줄을 이렇게 끌고 강하게 당겨주고요. 안에서는 이제 단종이 목이 졸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원한 거고. 내가 이제 뭐 극장에서 이미 여기서부터 울고 있었지만 옛날 문이 격자 형태로 이렇게 나무 틀이 다다다다다다 돼 있고 거기에 창호지가 이렇게 발라져 있잖아요. 그 조그마한 틈으로 이제 구멍을 내서 줄을 빼준 거잖아. 그 줄을 이렇게 당기는 거잖아요. 일단 너무 좋았던 게 줄다리기처럼 이렇게 당기지 않고 반대편으로 등을 지고 당기는 게 일단 너무 좋았어요. 마치 어디로 모셔가듯이 강을 건널 때가 됐습니다 하고 모셔가듯이 당기는 게 일단 너무 좋았고, 강하게 당기는 느낌을 줘야 하고 그게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문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 살이 그 줄의 힘 때문에 내리 눌려서 나무가 툭 부러져요. 그 부러질 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찌나 세게 당기는지 문에 나무 살이 부러지고 그 부러지는 순간에 이제 유해진 아저씨가 이제 감정이 흔들리는 뭐 그런 부분들도 너무 좋았고, 유해진 아저씨 이 영화에서 한 씬 3개 정도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시더라고. 안에 단종은 이제 눈만 이렇게 좀 보여주고 하는데 이제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눈이 보이고, 유해진 아저씨는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면서 단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세조가 소양대군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단종의 시신을 강에다 던져버립니다. 시신을 마치 미라처럼 꽁꽁 싸맨 다음에 강에다 그냥 던지고요. 이홍위의 시신을 거두거나 장례를 치르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라는 세조의 엄명이 영월 동강에 시신을 버리면서 이런 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이 강에 버려지고 혼자서 외롭게 떠내려가고요. 이 세조를 모시던 궁녀 매화는 그 모습을 절벽 위에서 쳐다보며 서글피 웁니다. 이제 매화에게는 특히 단종의 편지도 하나 남겨져 있었거든요. 내가 갓난 아기 때부터 나를 돌봐주던 매화야, 고맙다. 너는 뭐 내게 뭐 친구였고 뭐 누이였고 엄마 같은 존재였다. 먼 훗날에 우리 다시 태어나서 또 만난다면 그때도 내 벗이 되어주렴. 이런 편지를 남겨셨고, 매화는 이제 그 편지를 읽고 절벽 위에서 단종의 시신이 외롭게 떠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절벽에 투신합니다. 뒤따라가죠.
마치 충심이 너무 깊어서 사후에도 본인이 모시고 싶다는 듯이. 제가 이게 진짠가 싶어서 진짜 찾아봤어요. 진짜로 이랬는지. 진짜더라고요. 실제로 시신을 동강에다 그냥 버리고 수습하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신을 실제로 수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몰래 하지 않고 관아에다가 이제 보고를 했대요. 자기가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안치해 드리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한 자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왕권이 위대해지려면 이딴 짓을 하면 안 되죠. 어쨌든 왕이었던 사람이고 이 적장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아버지의 손자이기도 하고 자기 형의 아들이기도 하고 왕이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죄가 없잖아요. 사실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 그냥 죄에 휘말린 사람이지. 거기에다가 나이도 어리고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 시절 단종을 옹호한 마을 사람들이 세조한테 죽임을 당해 사람들의 피가 강 십리까지 흘러와 피끝 마을이라는 곳이 생겼고, 다리 밑에서 주워오네라는 말도 저 당시 죽임을 당할 사람들이 아이들을 다리 밑으로 던져 살아남은 아이들을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세조 좀 너무 심해요. 예. 전 좀 찐따 컴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신이었던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실례일 수 있겠지만 전 세조는 좀 찐따 컴플렉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원이 찐따로 시작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 그 자리에 걸맞는 자가 되었고, 하지만 뭐 이런저런 성격이나 컴플렉스 때문에 조금 잔혹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왕이 된 후에는 찐따 같은 느낌이 없는데, 세조는 좀 찐따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좀 하면 안 되는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아까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세조가 정치는 잘했었다고 하던데 그것과 별개로 찐따에서 벗어나진 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세조가 죽기 직전에 가서야 이 단종의 시신을 다시 수습을 해서 좀 좋게 모셨다고 하죠. 뒤질 때 되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 혹시 지옥 갈까봐 뭐 그런 짓을 한 것 같아요. 관상에서는 관상가가 모든 걸 완벽하게 패배한 후에 완벽한 승리를 한 한명회를 보고 관상을 보니 목이 떨어질 팔자다, 목이 잘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한명회가 평생 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산 것처럼 나오지만 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고, 한명회는 사실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80살 이상 살았죠. 80대까지 살았죠. 그리고 목이 떨어져 죽지 않았습니다.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어서 묻힌 이후에 나중에 부관 참시를 당하죠. 무덤을 파헤치고 죽은 시신의 목을 자르는 부관 참시를 당하게 돼서 관상가의 예언이 들어맞는 걸로 나오게 되죠. 이 세조도 좀 비슷한 일화가 있는데, 관상은 사실 픽션이고 지어낸 거고, 요거는 이제 실제 있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세종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묻힐 자리를 알아보는 일을 세조에게 시켰다고 해요. 이제 둘째 아들한테 시킨 거죠. 첫째 아들 왕인데 왕한테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세조가 아버지가 이제 묻힐 자리를 둘러보러 다녔는데, 세종은 아버지인 이방원 곁에 묻히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가장 능력이 뛰어났던 직관을 데려다가 이곳에 세종의 묘자리를 써도 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직관이 터가 안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곳에 묘자리를 쓰면 이후로 모든 적장자가 죽게 될 것이고 대가 끊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거를 세종한테 보고도 했답니다. 근데 세종이 이제 그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아버지 옆에다가 묘자리를 만들었고, 세종이 묻히고 나서 실제로 적장자인 문종이 죽고 문종의 적장자인 단종도 죽고 세조의 적장자도 죽고 세조의 손자 적장자도 죽어서 실제로 세종 승하 이후에 모든 적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요거는 실제 역사라고 합니다. 뭐 물론 그 직관 말처럼 묘를 잘못 써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참 신기하긴 했습니다. 연산군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로 다시 돌아가서 단종의 시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동강을 떠내려가게 되고요. 세조의 언명이 있었지만 어몽도는 그 시신을 수습합니다.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시신을 손으로 잡아다가 나으리 차갑지요? 이제 나갑시다. 따뜻한 데로 갑시다. 하면서 시신을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들이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 단종이 살아생전에 유배지에서 동강 물가에 쪼그려 앉아서 강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치면서 노는 장면이 나오면서 엔딩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유해진 아저씨가 제안해서 찍게 된 장면이라고 하죠. 유해진 아저씨가 이제 촬영 대기 시간에 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박지훈 배우가 역시 대기 시간에 동강에서 이렇게 살살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되게 짠해 보였다고 해요. 그 물놀이 할 때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뭐 하의나 뭐 신발 같은 거는 실제로 그 조선시대 당시 이제 옷을 입고 이제 그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캐릭터에 몰입도 하셨겠고 이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년이 보였겠죠. 단종이라는 소년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런 씬을 좀 추가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이제 찍었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씬이죠. 현재 이제 그 영월이 동강의 그곳이 명소가 되어서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실제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배를 타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막 2-3시간씩 걸린다고 해요. 저도 뭐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아까 역사에 단종의 시신을 실제로 수습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몽도 맞습니다. 어몽도 실존 인물이고 단종 시신 수습 후에 어몽도의 기록도 없고 자식들의 기록도 없대요. 아마 전국 각지로 도망친 걸로 추측. 어몽도의 기록은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긴 합니다. 이제 시신을 수습한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어몽도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처벌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며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실제 역사에서는 사약을 받았어야 하는 단종이 거부하자 자기가 죽이겠다면서 단종을 시해한 쓰레기 같은 백성이 있었던 것 같고, 어몽도처럼 단종의 시신을 목숨 걸고 수습한 대단한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그 두 캐릭터를 어몽도 하나로 이렇게 합친 것 같아요. 아무튼 관람평 좋았어요. 이런저런 아쉬운 점들이 있었지만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